안녕하세요. TEDx 와우 하이스쿨의 연사로 나오게 된 박시우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까닭은 선동에 나쁜 세상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선동에 관한 선동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기 위함입니다. 일단 갑작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혹시 이 발표를 보고 계시는 분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실 수 있나요? 네, 다시 앉아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방금 선동 당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묻지 마시고 또 무슨 소리냐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잠깐 제 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들에게 잠깐 앉았다 일어났다라는 부탁을 한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주제인 선동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런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앉았다 일어났다 달라는 행위를 한 부탁과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부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왜 일어나셨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니 그냥 제가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드린 부탁에 대해서 그 부탁의 내용에 대해서 이행을 하신 것은 아마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지하철 한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전부 일어나주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 중 몇 명이나 제 말을 들어줬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고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욕을 먹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제가 잠깐 서론이 있었는데 이걸 생각해 주시면서 제가 지금부터 하는 발표에 대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발표할 순서는 선동의 정의, 그 다음에 선동의 두 가지 사례와 그 사례에 쓰인 방법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선동을 당하지 않는 제가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선동의 정의입니다. 선동, 남을 부추겨 어떤 일이나 행동에 나서도록 함. 물론 선동이라는 단어가 이 뜻만을 내포한 건 아닙니다. 부정적인 뜻도 내포하고 있고 남을 부추기는 것뿐만 아니라 남에게 어떤 내 의지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 그러니까 말, 행동, 책, 현대에 와서는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매체가 있겠죠. 그런 걸로 해서 남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이나 행동 혹은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까지 우리 선동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확실하게 와닿으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잘 와닿지 못하셨을 텐데 와닿은 분들은 이 선동의 정의를 생각하시면서 제가 지금부터 하는 선동의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아닌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드리는 선동의 사례 두 가지를 들으시면 또 이해가 잘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럼 먼저 선동의 사례 첫 번째, 마오쩌둥입니다. 자, 이 사람은 중국에서 약간 신격화돼서 신으로 취향받고 있고 굉장히 위대한 위인이라고 취향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요? 물론 이 사람이 국共대전을 승리를 이끌어서 지금의 중국,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는데 큰 일조를 한 사람은 맞습니다. 다만 이 사람은 문화대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사상에 반대하는 사람은 최소 2천만 명 이상 숙청하고, 자, 저 새는 해로운 새다라는 굉장히 익숙하죠. 이걸로 굉장히 유명한 대약진 운동을 통해서 3천만 명 이상의 아사자를 낳은 낙해한 장군인입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이 사람을 굉장히 위대한 위인이라고 하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정말 중국인들은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중국인들은 정말 몰라요. 중국인들은 저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걸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하냐? 중국 인구가 14억이 넘는데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거는 중국 정부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거짓말이 너무 컸어요.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되기에도 너무 컸고, 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또 너무 방대했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자세했어요.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일축하면은 중국 정부는 그냥 중국 국민들 전부를 트루먼쇼에 집어넣은 거예요. 물론 그 말을 전부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속았어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선동에 쓰이는 방법을 좀 동원했는데요. 그러면 그 선동에 쓰인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방법, 공신력입니다. 공신력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어떠한 기관이나 잡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타임즈, 네이처 이런 잡지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기사를 내줬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신뢰를 가지겠죠. 그 다음으로 기상청 혹은 뭐 청와대 같은 데에서 뭐 소견문을 내놓았다. 그럼 사람들이 일단 그걸 믿고 가요. 그게 정부가 가지는 그런 공신력 있는 기관이 가지는 힘입니다. 당연하게도 중국 정부도 나름 정부니까 그런 공신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신력을 사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하는 거짓말을 일단 1차적으로 믿게 했어요. 다만 이게 계속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방법을 하나 더 사용합니다. 반복과 통제. 그런데 이거를 그냥 듣기에는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으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문제가 나와요. 문제가 있어요.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 정답률이 무려 1%예요. 그리고 저쪽에 계신 분은 전교 1등인데 정답을 맞췄어요. 21이라고. 다만 정답이 21인 사실은 몰라요. 그리고 이쪽 분들은 정답을 29라고 말해요. 학교에 있는 나머지 전부가. 그래서 전교 1등은 나름의 논리로 설득을 해요. 아, 정답이 29가 아니라 21이다. 근데 이쪽 사람들도 말하죠. 29가 아니라 21이 아니라 29다 라고 말해요. 전교 1등은 자기가 21이라고 말하는 논리가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하죠. 아니, 네 논리가 틀리고 우리 논리가 맞아. 정답은 29가 아니라 21이 아니라 29가 맞아. 전교 1등은 흔들립니다. 21이 아닌가? 내가 이 문제를 푼 풀이가 틀렸나? 내가 이 문제를 푼 풀이에 사용한 상식이 잘못됐나? 라고 의심을 해요. 그런데 어디서 구원자처럼 딱 답지가 등장하죠. 정답 21이고 네 풀이가 맞다. 근데 중국 사람들의 경우에서 생각해볼게요. 걔는 답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통제했기 때문이에요. 중국 정부는 자기들이 가진 공신력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그 거짓말을 계속 반복해서 해서 사람들이 아,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듣다 보니까 그걸 어느 정도 믿게 하죠. 그러면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다른 또 공신력이 있거나 다른 믿을 만한 자료 혹은 그 사실을 반박하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중국 정부는 그를 막기 위해서 통제를 해서 다른 외부의 매체가 들어오는 것을 통제합니다. 중국에서 인터넷이 안 된다는 소리가 있고 유튜브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이 그러한 통제의 일환이에요. 이렇게 해서 중국 정부는 마오쩌둥을 신격화하고 자기들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데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렇게 해서 성공했고요. 이렇게 거짓말을 사용하고 공신력을 사용해서 그 거짓말을 확실한 사실처럼 만들고 반복과 통제로 사람들의 의심을 없애는 방법은 사실 거의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선동에서. 그러나 이걸 실제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게 왜냐하면은 굉장히 많은 게 필요해요.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자본도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배신하지 않는 사람들도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되진 않아요. 웬만해서는. 그러나 실제로 사용된다면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두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선동의 첫 번째 예시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에서 마오쩌둥에 대한 선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선동의 예시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유명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해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손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선동의 교과서라고도 나오고 또 독일에 분리했던 전황을 2차 세계대전에서 잠시나마 유사하게 만들어줬던 그런 연설이에요. 혹시 정답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 없네요. 그럼 제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독일 총력전 연설입니다. 이 독일 총력전 연설에 대해서 잠깐 말을 해보자면은 독일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패배하고 다른 전선에서도 굉장히 불리해졌어요. 그래서 독일은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어떠한 묘수가 필요했죠. 그 묘수가 뭐였냐면 독일 승려부에서 생각하기로 총력전이었어요. 총력전이라 하면 나라의 모든 국력을 군대를 만드는 데 써서 나라의 모든 힘을 전쟁에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 만드는 생산시설도 전부 다 군량 생산시설로 바꾸고 자동차 만드는 생산시설, 도로 만드는 생산시설 전부 다 바꿔서 모든 걸 군력에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국민들이 동의할 리도 없고 굉장히 반발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독일 정부는 이 독일 총력전 연설 하나로 그 불만을 거의 완벽하게 잠재웠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하면은 그 이면에는 선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동에 쓰인 방법은 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게 무대장치고 두 번째 것이 그 연설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그 선동에 사용된 무대장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선동을 할 당시에는 독일 전역에 라디오 연결망이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연설이 생방송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송출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범위가 그러니까 전 국민
뭐 최전선에 있는 병사들, 뭐 독일 나치 당원들 해서 독일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날 한시 한때에 그 연설을 들을 수 있었어요. 거기다가 사람들은 그 연설만 들은 게 아니라 그 연설에 맞춰서 수천 명의 당원들이 미리 준비를 해놨죠. 그 연설에 타이밍 맞게 박수를 치고 호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그 연설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그 라디오 연결망을 타고 나오는 환호성 소리, 박수 소리까지 들어서 그 연설의 내용에 더 강화될 수 있었어요. 이게 첫 번째 사용된 선동의 장치, 무대 선동의 장치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설명해 드릴 건 두 번째 장치는 연설의 내용입니다. 이 연설의 내용이 왜 효과적이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에 대한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당시에 굉장히 처음엔 가난했어요. 왜냐하면은 1차 세계대전에 대한 1차 세계대전에 패배했기에 전쟁에 대한 책임으로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내야 했고 독일 국민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힘듦을 덜어주고자 히틀러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휘어잡았고 그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나서 그 히틀러는 우리가 전쟁을 일으킴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치즘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선전했습니다. 우리 게르만 민족이 위대하고 나머지는 다 열등한 민족이니 우리가 짓밟아서 우리 게르만 민족으로 전 세계를 게르만 민족으로 정화하는 게 맞다. 이러한 말을 했어요.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나치즘에 파묻혀 물들어 있는 사람한테 패배는 용납되지 않았어요. 원래는. 그래서 독일 정부는 선전했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우린 계속 이기고 있다 라고 그렇게 3년간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이기고 있다는 말만 들려오는데 실제 전쟁에서는 아무것도 완전히 끝난 게 없어요. 전쟁이 완료되질 않아요. 우리는 계속 이기고 있는데 왜 전쟁은 완료되지 않지? 라는 불안감이 독일 사람들에게 서서히 나타나요. 그때 독일 정부가 이 독일 총력전 연설에서 처음으로 인정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위험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겠죠. 불안했는데 실제로 위험하구나. 근데 이 연설에서 뭐라 하냐면은 당신들의 힘으로 우리가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생각이 들게 하냐면 우리가 위기에 왔는데 우리 위대한 게르만 민족이 결합해서 우리 이 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구나.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했어요. 그래서 연설의 내용을 잠시 읊어보면은 그대들은 총력전을 원하는가? 오늘날에는 상상할 수도 없을 더없이 총력적인 전쟁을 원하는가? 그대들은 조국의 분단이 되어 총통의 뒤를 따라 마지막에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쥐는 날까지 우리 뒤를 따르겠는가? 그러니 국민들이여 규모 일어나 폭풍을 일으켜라. 라는 말이 들어간 연설의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총력전을 하자는 것 뿐이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감성을 자극하는 멘트가 포함되어 있었기에 사람들은 이 연설에 감화되어서 총력전을 진행했고 독일 정부는 전황을 뒤집어 전쟁의 패퇴를 4년 정도 미룰 수 있었죠. 굉장히 선동 그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효과적인 연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선동이 예시인 독일 총력전 연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선동을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동을 당하지 않는 방법, 그냥 좀 두루뭉술하게 말하자면 세상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데 뭘 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세상의 맥락을 보아라. 세상의 맥락을 보아서 그 선동의 맥락을 보고 그 맥락을 파악해서 맥락이 뭐가 잘못됐는지 찾아보아라 라고 전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더 좀 자세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한 책이 있어요. 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라고 하냐면은 환경오염에 대한 책이에요. 해양 환경오염. 플라스틱 빨대를 우리가 너무 많이 써서 동물들이 죽어나간다. 그런 내용인데 글을 너무 잘 썼어요. 내가 막 글을 읽는 내내 동물들이 너무 불쌍해서 막 눈물이 줄줄 흘러요. 그런 책이었어요. 그렇게 책을 완독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불쌍한 동물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자제하고 다른 종류의 빨대를 사용해야겠구나 라고. 그런데 이걸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자면은, 그리고 또 맥락을 보자면은
맥락을 찾아서 좀 비판적으로 보자면 여기엔 두 가지 무언가가 존재해요. 하나, 책 자체에 대한 공신력.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는 책이라는 것 자체에 그냥 책이니까 어느 정도 이게 사실을 말하겠지 라고 믿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감성을 자극하는 글. 내가 동물들을 엄청나게 불쌍하게 책에서 묘사를 함으로써 감성이 이성보다 위에 있게 되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돼요. 잠깐 내 시야를 흐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게 있었으니까 한번 사실이 뭘지 찾아볼까? 라고 했더니 원래 실제로 해양 오염에서 플라스틱 빨대가 차지하는 부분은 엄청 미비하고 그것보다 다른 문제가 훨씬 심각하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그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오염이 미비한 것조차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의심했어요. 의심했고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의심해서 이게 선동이 아닌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행위를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닌지, 그래서 내가 이 행위를 함으로써 누군가 이 책을 쓴 사람의 순수한 의도가 내가 환경을 부재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은 혹은 플라스틱 빨대를 견제하려고 하는 건지 라는 등의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세상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또 하나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여기 두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부모가 묻지마 살인으로 죽어 순식간에 혼자가 된 아이. 그 다음에 회식 후 귀갓길에 묻지마 살인을 당해서 돌아가신 40대 김모 씨. 이 둘 중에서 어떤 뉴스가 더 조회수를 많이 받고 어떤 뉴스가 더 동정표를 많이 얻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위의 뉴스를 선택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감성적이어서 위에 있는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위에서 혼자 남게 된 아이에게 훨씬 많은 동정표를 던집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 두 사건은 같은 사건이에요. 김모 씨가 돌아가셔서 아이가 혼자 남은 건데 같은 사실임에도 사람들은 어떻게 포장했냐에 따라서 어떤 걸 볼지 어떤 걸 말지 봐요. 어떤 걸 안 볼지 결정해요. 사람들은 되게 감성을 이성보다 위에 두는 경우가 많다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선동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저는 선동을 파괴하는 법에 대해서 맥락을 부활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맥락을 보고 나서 그게 옳은지 아닌지, 아니면 내가 의심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런 기준을 잡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감히 그걸 여러분들께 강요하거나 정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한 기준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잡으리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선동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